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온부주민 송림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계층을 위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한다는 소식과 추석 연휴 귀향을 자제하고 여행, 사람 간의 모임을 최소화해달라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당부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 접종에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이어가 4차 추경 예산안 처리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 한 주였습니다. 이에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여야의 입장차를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자는 여야가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건은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대안으로 떠오른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는 무관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전문가가 전 국민보다 700만 명 정도 되는 만성질환자들, 기저질환자들 중심으로 독감 백신을 맞추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고 본다며 돈 낭비라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행정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2일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야당과 최대한 합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며 통신비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4시 뉴스특보에서는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함께 4차 추경안 처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사회자는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쟁점들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코로나19 국난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22일 이 문제가 꼭 처리되는 적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통신비 지급은 이낙연 신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해서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대상을 조금 축소하는 절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백신 무료 접종은 일단 가지고 있는 분량이 2,950만 명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접종이 불가능하고 3차 추경에서 이미 1,900만 명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1,050만 명분만 하면 되니까 여당에서 전체는 못하고 한 300만 명분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선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통신비는 여당 내에서도 가당치 않은 아이디어라며 반대가 많았던 사안이라며 1인당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합치면 거의 1조 원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기준도 불명확하고 소비 진작 효과도 전혀 없이 1조 원의 돈이 그냥 통신사로 가는 것이니 여당이 이 부분은 흔쾌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개인 택시는 되고 법인 택시는 안 되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4차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회자는 먼저 추경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김 교수는 통신비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4차 추경의 핵심은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1차 지원 때와는 달리 2차 지원은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지원이 목적이므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양당이 통신비와 백신 접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돌봄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인 택시기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대안들로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원래 통신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이지만 그게 안 되면 통신비를 이용해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을 늘리거나 돌봄 지원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희망자금 대상자를 법인 택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제2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야 인사들과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중립적인 견해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김관욱 교수의 말처럼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 백신 접종이냐가 이번 지원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그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 전체적인 논의가 그 이슈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드러내면서도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지 등 발전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비중이 적었는데 여러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가출 10대 소녀들을 성매매시킨 일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인천의 여성 안심 거리가 끝나는 한 골목에 위치한 모텔촌을 보여주며 가출 10대 소년 6명이 밤마다 이곳에 강제로 끌려 나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성매매를 강요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14살짜리도 20만 원에 몸을 팔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매매는 몸이 아픈 날에도 계속됐으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성매매 과정에서 강제로 필로폰을 맞는 일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선자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접근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선배나 지인의 친구들로 거부하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조직을 추적 끝에 검거했는데 가해자들은 역할을 나눠 총책이 즉석 만남 SNS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했고 운전기사들이 피해자들을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성매수자들을 특정해 30여 명을 입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과 교사까지 포함된 성매수자들은 피해 청소년들이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은 하루에 1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10대 대상 성범죄인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예방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가정환경 문제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었다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출 신고가 접수된 아이들이 2만 4천여 명, 최근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2만 명에 달하는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등에 노출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실종 신고도 연간 1만 6천 건 이상이라며 정부가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쉼터를 130여 곳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율이 40% 미만에 불과하고 쉼터 추가 설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연합뉴스TV는 가출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연속 보도로 다루었는데요.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사건 리포트에 그치지 않고 기자가 발로 뛰어 얻은 단독 보도와 피해자 인터뷰 등 다양한 내용이 전달되어 심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출 청소년은 성매매 외에도 수많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의 성매매 피해 사례만을 반복적으로 다룬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가 부족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신종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이유와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나 개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정환 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매우 건강하고 무증상이었지만 열이 39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투병 초기에는 고열, 근육통, 기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칼로 베이는 통증과 언제 퇴원할지 몰라 우울했다는 말에 힘겨웠던 고통의 시간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57일간의 투병 후 완치가 됐지만 후유증으로 탈모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환 씨는 자신 같은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완치자 상당수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완치자의 87%가 후유증을 보이며 그 증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관절통, 가슴 통증 순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94만 명,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는데요.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에 있다고 말하고 송대섭 고려대 약학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기생할 수 있다고 전하며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 증식하고 전파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이러스와 끝없이 전쟁해온 인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서막은 1918년 스페인 독감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켰고 약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후손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신종플루가 100년 후인 2009년에 등장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등장 주기를 표로 보여주어 빨라지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치명상을 주는 신종 바이러스 대부분이 동물로부터 감염된 인수공통 바이러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스는 사양 고양이, 메르스는 낙타, 코로나는 박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형민 교수는 인간이 자연계를 무분별하게 개발, 침범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를 강타한 니파 바이러스는 서식지를 잃은 박쥐로 인한 전파였고 지카 바이러스도 지구온난화로 모기의 서식지가 줄어들며 출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계 인구와 교통망 발달도 바이러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주목된다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인류가 거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백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백신이 나오기까지 통상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코로나19는 1년 만에 3상 시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고려대 송대섭 교수팀은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한 뒤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코로나19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중화항체 형성을 확인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하지만 백신 개발 과열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 백신 개발 다국적 제약회사 한 곳은 마지막 단계에서 원인 불명 질환이 발견돼 중단되기도 했다는데요. 송대섭 고려대 약학과 교수는 안전성과 효능을 인증받아 대규모 접종이 가능하려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백신의 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있었지만 아직은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돌연변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요. 이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비슷해 코로나와 독감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만성 질환자와 노약자는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마스크를 쓰며 위생수칙을 지키는 이 단순하고 중요한 활동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안소영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완치 판정을 받은 이정환 씨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공포 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任何以台制华、挟洋自重的企图，都注定是死路一条。중국 대표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모든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미국의 제재가 지난 15일에 발효되는 등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무역은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 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지난 15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먼저 제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선 배경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와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까지 짚어볼까요? 네, 한국 시각으로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미국과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해서 미국과 제3국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와 계열사로 판매하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직원 수 19만 명, 2019년 기준 약 149조 원의 연 매출을 올리며 스마트폰의 경우 올 2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화웨이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조선비즈는 지난 15일에 보도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통신 장비도 만들 수 없습니다.
화웨이의 절체절명 위기에는 중국의 기술 굴기 야심인 중국 제조 2025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로봇, 항공기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패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으로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화웨이를 향한 미국발 제재는 2019년 5월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8월 나온 추가 제재안이 지난 15일에 발효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업계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국내 업계에선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로 연간 10조 원의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아이뉴스는 지난 22일에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텔과 AMD가 중국 화웨이의 일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과 최근 미국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 엔비디아에 인수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MD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 공급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를 시작한 후 수출 허가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AMD는 이번에 스마트폰이 아닌 노트북용 프로세서 공급 수출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텔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지난 17일에는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대만 방문을 강행을 했습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고위급의 대만 방문 의도, 그리고 중국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는 단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수교할 때 반드시 지키는 원칙입니다. 우선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대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상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교류도 동시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만은 웬만한 국제기구에도 이름을 올려놓지 못하며 주요 국가와의 정부 고위급 차원 교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대만은 국제정치 및 외교의 무대에서 철저한 외톨이로 전락했습니다. 견고한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지금까지 처했던 국제정치 외교적인 환경은 그래서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 대만에 급히 다가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고위층 상호 방문에 큰 제약이 걸려있던 상황은 아주 쉽게 깨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 뒤인 2018년 3월 상하원을 통과한 대만 여행법에 사인했습니다. 고위층 상호 방문에 물꼬를 트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타이베이 법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국제무대 고립을 탈피하도록 미국 우방들과 대만의 수교, 아울러 대만의 국제기구 진출, 미국 대만 사이의 경제무역 활성화를 두루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미국의 앨리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해 차이 잉원 총통과 만났고 이어 키스 클라크 미 경제 담당 국무부 차관이 지난 17일 대만을 또 방문했습니다. 군사 영역에서 드러나는 변화 조짐도 심상치 않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2019년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F-16V 66대가 대만 판매된 이에 올해에는 무인 항공기, 하푼 대함 미사일,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다연장 로켓, MK48형 어뢰 등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속속 대만에 판매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 대만이 직접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 판매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클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 대한 정치 도발이라며 중국은 정당한 반격을 할 것이며 미국은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머니투데이는 지난 22일에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만 요소 활용의 의도는 1979년부터 국제 정치 질서에서 지켜져 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미국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산업적 군사적 틀의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오늘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 대선 주자죠.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중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강경파에 이끌린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나 미국의 전체적인 여론 흐름 등을 놓고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분석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전선을 기존의 무역, 금융 등에서 안보, 스파이, 백신 등으로 넓혀왔는데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극의 관계에 있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나 인종차별 등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싸우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내 역시 복잡해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임기 내내 중국을 몰아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변덕스럽고 거친 언사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올해 초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보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인권이나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는 트럼프 정권보다는 이념적으로 완고한 바이든 정권에서 양국 간 패권 경쟁이 더 위험하게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국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치닫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상호 협력하기를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쩌면 상대하기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 참여해서 중국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 요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바람직한 외교 방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걸까요? 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등 동맹 및 친구들과 함께 중국 업체를 배제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자는 한국의 대중국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런 압박으로 우리 정부가 공들여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코로나19 이후에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방문한다면 미중 간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국 미국으로선 달가울 리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심스러워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올 것이며 미중 간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시점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린 이후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쟁에서 코로나19 진원지 논란, 홍콩 보안법 제정, 미국 고위관리의 대만 방문, 화웨이 제재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는 데 혈안일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신냉전 체제에서 한국이 생존한 길은 인권, 평등, 공정 등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되새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서울경제는 지난 6월 2일에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신냉전 시대에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